토지거래, 뭐 건물 매입 이런 부분들이 본인 이름을 안 하고 배우자 또는 뭐 직계 정비속 다른 명의를 빌려서 할 가능성이 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계 정비소까지 확대해서 하는 부분은 실적으로 시간이 좀 촉박한 면도 있고. 식당들은 결제가 안 되는 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편의점만 주로 가는 편이에요. 대전, 세종, 충남 400만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인 대세남.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지역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LH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 2달여가 지났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되찾고자 공무원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전시 또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을 운영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요. 지난 4월 15일 한 달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만 이를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럴 수 이슈에서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공직자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의 설재균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이제 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들을 보고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조사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실제 조사가 잘 이루어졌을까요? LH 투기 사태 이후 2달여가 지났습니다. LH 사태의 불씨는 전체 공직자의 투기 의혹으로 번졌고 각 지자체들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시 또한 한 달간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가동해 최종 조사를 마쳤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개 지역을 다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공무원 19분이 그 조사 대상 지역의 33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중에서 한 명은 명의신탁으로 취득해서 부동산 실명법으로 고발을 했고, 또 시민이 제보한 한 명이 또 계셔서 여기서는 경찰서 내사 중이고, 나머지 17명의 토지 취득 부분은 저희들이 취득 경위나 자금 조달, 그다음에 이제 개발부서 근무 이력 등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직무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그것은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없어서 내부 종결 처리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드렸습니다. 같은 기간 별도로 투기 감시 조사를 해온 대전시 시민조사단은 시의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명의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됐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한 명만 발견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한 명도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던 사건을 재탕한 것에 다름 아니고, 실제로 조사단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한 달간의 조사를 진행했지만 스스로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시민조사단은 무엇보다 조사 주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도 하고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조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또 조사를 진행하고 하는 것들이 투명하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 자체 조사의 한계를 막기 위해 투기 조사에 외부 감사관을 참여시켰는데요. 대전시 합동조사단은 조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모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시 본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일단 먼저 했기 때문에, 본청 공무원들하고 이제 직계 정비소가 아닌 그다음에 이제 시 공무원들 대상했기 때문에 구성 자체를, 조사단 구성 자체를 일단은 시 공무원 위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조사단은 조사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는데요. 대전시는 공직자 본인만 조사하고 친인척과 가족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 뭐 토지 거래, 뭐 건물 매입 이런 부분들이 내부 정보를 만약에 이용했다라고 하면은, 특히 또 공직자 분들이라면은
또 본인 이름을 안 하고 뭐 배우자 또는 뭐 직계 좀비속 다른 명의를 빌려서 했을 할 가능성이 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직자에게만 배우자와 직계 존비 속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직계 전비속까지 확대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워낙 사실은 그 직계 전비속의 그 동의를 받고 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한 면도 있고, 만약에 그걸 받았으면 현재까지 끝나지도 않았고 아마 계속 지금 조사 중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일단 공무원들 먼저 대상에서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대전 시민사회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별도의 시민조사단을 꾸려 대전시 공무원과 가족의 투기 의혹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217개의 이제 그 필지들이 이제 뭐 투기 의심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공무원 명단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명단들을 저희가 등본을 좀 제조를 통해서 증여와 상속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내면서 좀 더 의심스러운 정황들 있는 필지들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공무원 필지 28개 필지는 저희가 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뭐 토지가 방치되어 있는지,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조사까지 진행을 하고, 공무원 차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곳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은 대전시 서구 괴곡동 장사종합단지가 조성될 부지 인근입니다. 장사종합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연구용역 진행, 2019년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2020년 1월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종합단지 주변의 임야 4필지를 공무원의 가족이 소유했다는 제보입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그냥 임야입니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시 주무관으로 알려졌던 이 피제보인 가족이 2017년도에 해당 부지의 토지들을 약 4개 필지 정도의 큰 규모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임야를 취득한 피제보인의 가족, 해당 공무원에 직접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2017년도에 저작권이 있었어요. 우리 형님이 소유하신 건데 내가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없었고 30평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내지 대비하는데 앞에까지 온다는데 그걸 알고 있었으면 살 것 같아요? 토지 매입 시기나 공무원의 이제 근무 경로 등을 보니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한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종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가 왔고 현재 그 건으로서 내사 통보를 하고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안산동.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가 들어설 부지 인근입니다. 이 사업은 총 18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2015년에 시작돼 2025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시민조사단은 대전시가 조사한 개발 예정지의 20개 중 한 곳인 안산 지역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여기 난리요. 이 앞집에도 왔다 갔다 해, 왔다리 갔다리. 저 길란에 2집인가 3집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다 비었어, 다. 살고 있는 사람이요. 네, 없어. 이곳엔 실거주가 의심되는 집들이 많았고 공무원 소유로 추정되는 땅들도 포착됐는데요. 용도가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조경이 돼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조사단이 한 달간 안산 지역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과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 28명, 그중 27명이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냈고 이 중 4명이 시 공무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시민조사단에서 28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그중에 4명인 공무원이 맞고 나머지 24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4명이 모두 우리 1차 예비조사 명단에 들어있었고 또 1명은 심층조사 대상이었고 그래서 나머지 3명은 조사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투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해서 이렇게 좀 종결했던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시민조사단과 조사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시민조사단은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실제로 어떤 투기 혐의점을 가지고 선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 4명이라는 것도 저희가 28명의 명단을 또 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일치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외에 그 1차 전수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의 공무원들이 토지 거래를 했었는지 차를 명확히 밝히고 투기 그 의혹에서 왜 제외됐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한다면은 시민분들도 그 부분에서 더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한 기준으로 투기 의혹에서 제외됐었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 지금 3월달하고 4월달, 이번 5월달까지 대전 경찰청에서 지금 기존에 그 우리가 조사했던 20개 지역 포함해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 현황자료를 지금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경찰청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서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히 추가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좀 조사한다는 것은 좀 행정적인 한계도 있어서 저희들이 2차 조사는 현재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조사단은 행정기관의 수사 한계를 인정하지만 시의 의지에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시민이 지금 답답하니까 시민이 직접 나서서 공직사의 부조리함을 이렇게 밝혀내고자 했던 의지가 생겼던 건데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시민이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경찰에 맡길 거면 처음부터 다 아예 정보랑 모두 제공하고 명명백백하게 말씀대로 밝혀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시작한 지자체의 투기 조사. 과연 이번엔 시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LH부터 시작된 공직자 투기가 이제 2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들이 실제 처벌까지 시민들이 좀 일벌백계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처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를 같이 구축하면 좋겠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3월 16일부터 한 달간 약 9,500여 명을 조사를 한 결과 단 2명을 제외하고는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대전시의 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글쎄요, 이 조사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민조사단이 파악한 것과도 차이가 있어서 맹탕조사다, 보여주기식 조사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시민조사단이 대전의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한 곳을 조사했는데요.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의 소유주 이름과 대전시의 공무원 이름이 같은 사례가 28건. 이었고요. 대전시의 확인 결과 그중에 4명이 실제 공직자로 밝혀진 상태입니다. 예, 대전시는 4명 중에 1명은 시 자체 조사를 통해서 투기 의혹이 드러났고 나머지 3명은 투기로 보기 어려워서 종결했다. 뭐 이런 해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민조사단이 조사한 곳이 한 군데잖아요. 그 한 군데에서 4명의 공직자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온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20개 지역을 다 조사를 했다면 더 많은 공직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단 2명을 결과로 발표하고 조사를 끝냈다는 점에서 그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신 기자님 말씀처럼 이 시민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시사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LH 사태만 보더라도 이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그 주변인의 이름을 빌려서 이 차명 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전부 받아서 이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소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대전시의 이번 조사 범위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번 조사의 목적이 그 대전시 공직자의 투기 여부를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이 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만 더 남긴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만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혹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2차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또 시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예, 대전시가 4월 15일로 합동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2차 조사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인지 심층 조사를 하기에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앞으로 경찰 수사에 공조하면서 투기 감시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자체적인 조사를 하기엔 물론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대전시에 원하는 것이 계좌 추적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와 같이 수사 수준의 조사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사법당국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혐의점이 있는 공무원들을 촘촘히 걸러달라는 요구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2차 조사 여부는 대전시의 의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제작진과 시민조사단이 일부 공무원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공무원은 땅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냐. 공무원 가족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 억울하다. 이런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씁쓸한 말이기도 합니다. 공직은 말 그대로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이죠.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그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윤리의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가 더 나은 우리 지역, 우리 사회를 만듭니다. 시사인 대선함에서는 042-470-7393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급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종이로 만든 식권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지만 이용 아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전자카드 형태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 카드를 사용하는 데도 적잖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민룩보 불청객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정지로 팟캐스트 PD, 오늘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에 있는 한 음식점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누리 카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아이누리 카드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인데요. 그런데 이 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여러 불편함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민룩보 불청객 시간에서는 이 아이누리 카드 이용에 있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선 18살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기존의 도시락 대신 현재 이 아이누리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이 카드를 소지한 아이들은 한 끼 최대 6,000원, 그리고 하루 기준 최대 12,000원을 밥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거 먹고 싶어요 하면 그거는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거 골라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당들은 결제가 안 되는 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편의점만 주로 가는 편이에요. 편의점 가면 주로 뭐 사요? 편의점 가면 보통 삼각김밥이나 컵밥, 그리고 음료수 그런 거 위주로 사는데 용기에 들은 떡볶이 같은 것도 되는 편의점은 되고 안 되는 편의점은 안 되고 그래서 동생들이 떡볶이 먹고 싶다고 고르면은 이게 될까 싶으면서 망설여지고. 그러니까 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 대부분이 편의점이란 말인데요. 실제로 현재 대전에 등록된 아이누리 카드 가맹점들 중 편의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7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좁고 또 균형 잡힌 식단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카드 계산할 때도 이게 IC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마그네틱으로 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바생들은 처음에 하다 보면 모르니까 계속 여기 IC카드에 꼽고 뒤에 사람이 있는데 그거 급식카드라서 마그네틱으로 긁으셔야 해요 하기도 조금 약간 민망하고 밥 먹으라고 만들어준 카드여서 진짜 감사하기는 한데 눈치 안 보게끔 쓸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아이누리 카드. 그렇다면 이 아이누리 카드를 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이 카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이누리 카드 아이들 실제로 와서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용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직접 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이제 대신 오셔서 포장을 해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째서 그렇죠?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 카드가 아이들이 와서 쓰는 것 자체가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적다 보니까 아이들 선택의 폭이 적어서 그래서 아마 식당보다는 편의점 쪽에서 조금 더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가맹점 할 때 좀 절차도 복잡하고 이렇다고 들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센터 갔다가 농협 본사에 갔다가 다시 거기서 카드 통장을 만들고 나서 다시 가서 이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긴 해요. 번거롭고. 금액적인 부분도 현실화됐으면 좋겠고요. 뭐 한 끼에 뭐 7,000원씩이라도 되면은 아이들이 먹는 데 선택의 폭도 좀 더 넓어질 거고, 그다음에 결제 수단도 IC 카드면은 결제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어요. 가맹점주가 말하는 이 카드의 불편함. 그런데 한 편의점주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카드는 그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고 난 다 됐으면 좋겠는데 음료수나 이런 조금 애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런 것 쪽은 안 되고 품목이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주식 이렇게 도시락이나 빵, 도시락 이런 종류 그런 종류로만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과자나 음료 이런 건 안 그런 되는 건 안 거죠. 돼요. 아이스크림도 안 되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가정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밖에 못 사 먹고 이런 걸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소 이 급식 카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온 국회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요? 이것이 다 지자체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천차만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금액도 다 다르고 지원 금액도 다르고 식당 사업주가 별도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당연히 포함되는지 이것도 좀 다릅니다. 지원 금액이 이제 적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정부가 좀 나서서 좀 지원도 하고 시스템을 균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한 끼에 6,000원이면 사실 일반 식당을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결국은 김밥집이나 분식집 그리고 편의점 정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낮은 급식 단가도 문제지만 거기에다가 가맹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편의점의 경우는 본사에서 일괄점으로 가맹 등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에 일반 식당은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가맹점 신청을 하면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또 카드 단말기 발급과 관련해서 해당 은행에도 가야 합니다. 이렇게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네, 따뜻한 집밥을 대신해서 제공한다는 게 본래의 취지잖아요. 실상은 이 편의점에서 차가운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야 하는 것이 아이들의 현실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장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 문제도 또 우려가 되고 그러네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식 단가의 경우 연령별 차등 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6,000원, 중학생 7,000원, 고등학생 8,000원 이런 식으로 발달 단계에 따라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 아까 화면을 보니까 어떤 품목은 되고 또 어떤 품목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표준 매뉴얼에 혹시 이런 구입 물품 제한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양 불균형 문제 그리고 혹여 아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 제한 품목들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제한 범위가 넓어서 오히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간식들을 골랐다가 결제 거부를 당해서 다시 내려놓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급식 카드 자체가 IC 칩 내장 카드가 아니어서요. 그 결제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 급식 지원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도 좀 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감수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일반 카드와 똑같은 디자인의 IC 카드로 전면 교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카드를 내밀고 또 쓸 수 있게 그렇게
전면 교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급식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가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을 낳으면 안 되겠죠. 이런 제도의 한계를 스스로 보완하려는 좋은 가게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이 아이누리 카드 이용에 여러 불편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한 업소에서 시작한 선한 영향력 가게에서는 이 아이누리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아동들이 카드를 보여주기만 해도 별도의 지출 없이 자신들의 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누리 카드라고 이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은 별다른 뭐 다른 결제 방법 없이 그것만 보고선 바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니까 많은 가게들도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 가게는 단지 음식점들뿐만 아니라 미용실이나 커피숍, 탁구장 같은 곳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지동에서 두 아이가 왔었거든요. 문지동에 멀지 않나요? 네, 근데 인터넷을 보고 왔다 하더라고요. 와서 머리를 하고 갔죠. 또 바쁜 날라서 많이 기다리긴 했는데 찾아와 주니까 엄청 고맙죠. 많이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불편해서 안 오는 건지 잘 몰라서 또 못 올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은요. 환경이 어려웠을 뿐이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남녀노소 뭐 돈님한테 줬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탁구거든요. 탁구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분야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선한 영향력 가게에 동참하고 있는 업소들은 대전에 6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영향력 가게에 동참하고 있는 업주들, 현장에서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전시청 관계자분들한테도 제가 여쭤봤지만 혹시 6,000원 가지고 당신들 가서 6,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밥 한 끼 어떤 걸 사 먹을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는데 단 한 분도 저한테 제대로 대답하신 분이 없어요. 대부분이 편의점, 그러니까 식당은 못 가요 사실. 가봐야 뭐 김밥집이나 떡볶이집.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그 카드로 살 수 있는 제한 품목들이 또 많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사람이란 게 한번 거부를 당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도 사실 거부당하면 쉽게 또 다가설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사실 대전시에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현장에 나가보라고 해도 지금 한 달 동안 단 한 명도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18년도만 해도 급식 단가가 4,000원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도 비슷했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 전국적으로 뭐 거의 5,000원, 6,000원 수준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물가가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아직 6,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5대 강역시 뭐 광주 같은 경우도 아직 5,000원, 뭐 울산 5,500원, 세종 5,000원 이런 수준이거든요. 대전시에서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예산이라는 게 이제 다음 해 예산을 이제 그 전년도 거의 하반기쯤에 이제 그걸 예산을 다 편성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연도 중에 올리는 건 좀 어렵고 이제 내년이나 이제 내후년에 조금씩 올려가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이제 그 카드 이용하는 것도 약간 좀 이렇게 주저하고 좀 창피하고 이러는데 그게 좀 개선될 여지는 없을까요, IC칩으로? 사실 이것도 아까 단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좀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이라 내년도에 되면은 내년도에 이제 IC칩이라든지 이미지, 뭐 단가 인상까지 그거는 내년도 본 예산에는 확실하게 그거는 이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카드 한정 때문에 아이들이 받고 있을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데요. 밥 한 끼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가게들이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나요? 예, 인터넷 검색창에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입력을 하면 관련 내용 그리고 가게들의 상호명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대전, 세종, 충남을 합쳐서 총 173곳에 착한 가게가 있더라고요. 많이들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돈줄이라는 말 아세요? 아, 그 돈으로 혼쭐 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예, 맞습니다. 혼줄과 돈을 결합한 신조어인데요. 예,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나 가게에 가서 그 물건을 팔아주는 행동을 돈줄 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가게를 찾아가셔서 돈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급식 지원 카드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방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역 간 이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전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좀 더 현실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서 대전시가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숫자, 공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줌인. 오늘은 2주의 사진입니다. 마주 잡은 두 손, 그 사이에는 생과 사의 아득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눈물, 투쟁으로 점철된 2년 6개월여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추모 동상의 손을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 김미숙 씨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 고 김용균 노동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눌러쓴 안전모, 어깨에 배낭을 맨 그의 출근 모습을 형상화한 건데요. 이제 다시는 만져볼 수 없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어머니는 여전히 그치지 않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추모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이 2019년 2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조형물 하나 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형물은 세워졌지만 아직 2년 전의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산재 사고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의 사망을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본래 취지보다 많이 후퇴됐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노동계의 오랜 수건이었는데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법안 내용 어떤가요? 네, 그 법 적용 대상에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또한 처벌 대상 경영 책임자의 범위도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수정이 됐습니다. 공무원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고요. 원청업체 기업주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와는 많이 후퇴한 법안이라고 보여져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앞에 다시 말합니다. 일하다 아프지 않게,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누구나 건강한 일터를 보장받도록 관련 법률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를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 고 김용균 씨의 사망, 그리고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까지 그 사이에도 노동 현장에서는 14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꿈이 있고 뜨거운 숨결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순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지역 이슈를 두루두루 짚어보는 시사 두루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보도국의 이정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트램 관련 얘기를 가지고 나왔죠? 네. 이정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기본 설계 추진 계획안입니다. 대전역 인근 정거장인 인동역과 대동역을 연결하기 위해 대동천을 따라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대동천 옆 도로 폭이 좁아 트램이 다닐 수 없다며 하천변 자전거 도로 위로 700m 정도 트램 전용 교량을 신설해 트램이 달리게 한다는 겁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전체 36km 노선 중 교량을 설치한 건 이 구간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트램 전문가들이 두 정거장 사이 교량을 건설할 바에야 인근 대전역을 경유하면 공사비 절감과 이용률 증가 등의 효과가 크다며 조정을 건의했지만 대전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7월 달에 지역 주민이라든가 정치인들 그런 의견을 물어서 현재 노선으로 가는 거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합의했던 게 벌써 10년 전이고. 그렇죠. 당초는 지하철로다가 이제 96년도에 결정됐던 상황이고. 무려 25년 전 만들어진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지키기 위해 멀쩡한 주민 산책로 위에 교량을 세우는 안까지 등장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설비는 검토 중인 상황. KBS가 전문가 자문을 얻어 건설비를 산출해 비교해봤습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기존 노선 안에서 트램은 인동역과 대동역을 직선으로 지나지만 교량이 신설되면서 건설비가 230억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두 정거장을 그대로 두고 대전역 정거장을 추가하는 안은 1km 정도 노선이 늘어나고 정거장도 1개 추가되지만 총 건설비는 비슷했습니다. 킬로미터당 180억 원에 이르는 교량 건설비가 빠지면서 정거장이나 노선 추가 비용을 상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면 위를 통과하는 그 트램에 비하면 약 한 4-5배 정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비용 측면에서 역시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정거장을 추가하거나 위치를 조정하는 등 기본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대전역 정거장 경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철도 1호선 불편함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은 광역시지만 대중교통 분담률이 25% 정도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엔 60%를 넘고요. 광역시도 웬만하면 지금 50%에 근접하는 추세인데 굉장히 부족하죠. 그만큼 버스나 지하철 타기 좀 불편한 도시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노선이 만들어진 게 1호선 만들어진 게 1996년, 그러니까 25년 전이고 이때 2호선 노선도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이 강산이 2번 변했으면 변화된 도시 환경에 따라서 노선을 조정하는 게 당연한데 이 대중교통 정거장이 좀 집값 상승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요인이다 보니까 역세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을 우려해서 역대 시장들이 모두 손도 대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상황입니다. 현재 노선 논란의 중심이 대전역을 통과하느냐 이 여부잖아요. 관련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했죠. 지난해 2월에 신년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트램 노선에서 빠진 대전역과 관련해 주변 노선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대전역을 포함하는 게 어떨까 문제를 던져봤더니 찬성이 반대에 6대3, 그러니까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예. 대전시가 워낙 민원을 의식해서 노선 문제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여론조사 결과라면 공론화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당시에 의제를 던졌던 겁니다. 예. 그런데 대전시가 이런 여론을 현재는 무시하고 원래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130억 원을 들여서 교량을 세운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전시는 계속해서 2호선이 완공되면 나중에 지선을 만들어서 대전역을 연결하겠다. 그때 환승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에 기본 설계에 들어가면서 이 계획안이 일부 공개됐는데 대전역에서 가장 가까운 정거장인 인동역과 대동역이 이제 직선으로 연결되는데요. 예. 여기를 교량으로 연결하겠다 이렇게 안이 담겨진 거예요. 그 자세히 봤더니 이 노선 옆에 바로 대동천이라는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주변에 양옆 도로가 워낙 폭이 좁아서 트램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시에서 고안한 게 그럼 이 하천변에 작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이 위에 교량을 쫙 올려서 그 위에 이제 트램을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저희가 아예 트램 전문가 몇 분하고 이 노선을 다시 설계해서 건설비를 비교해 봤어요.
대전시 안대로 하면은 230억 원 정도 건설비가 드는데요. 이 중에 교량 건설비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 두 정거장을 그대로 두고 위에 있는 대전역을 이렇게 갔다가 경유하는 안을 저희가 짜봤더니 노선이 1km 정도 늘고 또 대전역 정거장이 추가되니까 역사 설치 비용도 있는데 총 건설비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100억 원을 들여서 공사도 어려운 교량을 지을 바에야 대전역을 통과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 취재 결과였습니다. 사실 노선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게 맞죠. 맞는데 그 신중함의 이유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이 노선 민원을 들어주면 다른 민원도 또 나와서 노선을 다른 곳에서도 노선을 변경해달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그것 때문에 신중하다면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대전시가 지금 뭐 작은 민원들 아까 말했던 뭐 요구하는 것들을 해결할 힘이 없어서 대전역이나 이런 터미널 같은 것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건설을 한다면 이용객들도 환승으로 불편을 겪지만 이 트램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향후에 이 운영 비용 적자가 불어나게 됩니다. 이건 역시 대전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시가 좀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와서 노선 조정을 하면 완공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이시거든요. 괜한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이랄까 지금 트램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정부도 이 정거장이나 기종 문제를 지금 설계 단계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전체 노선의 3분의 1 미만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거는 사실 정부와 협의 대상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 기간에 대전시가 대전역이나 주요 역들을 포함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설계에 포함한다면 완공 시점은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은 편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환승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는 좀 아니란 발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트램하면 떠오르는 것이 워낙 계획도 많이 변경되었고 이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을 하면서 또 바뀌나? 또 아직 결정이 안 났나? 뭐 이러한 약간의 피로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도 여전히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아직 사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시는 우리는 충전을 한 배터리를 안고 달리겠다. 그래서 선 없는 무가선 트램을 하겠다라고 수차례 공언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지금 배터리 기술 점검해 봤더니 한 번 충전해서 36km 전 구간을 한 번에 달리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 3분의 1 정도는 가선을 도입해야 될 것 같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전시가 트램을 무가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게 벌써 7년 전인데 그 7년 사이에 배터리 기술력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설계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배터리 기술이 그만큼 안 되네? 이렇게 발표를 한 셈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기종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 공급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며 정거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며 또 새로 도입되는 가선 구간은 어디를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고민들이 설계와 같이 가고 있는 이런 좀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7천억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인데 너무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의 경우에는 지금 트램의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트램이 활성화된 유럽에서는 선을 이제 달고 다니는 유가선 트램이 주를 이룹니다. 다만 뭐 관광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가선으로 잠깐 변신했다가 다시 선을 올려서 유가선으로 가는 형태인데요. 지금 대전과는 사실 정반대의 흐름이죠. 왜냐하면 이 유가선 트램이 경제성이 높고 안전성까지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무가선 구간을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긴 한데 대전처럼 30km 구간을 그러니까 뭐 지금 3분의 2라고 해도 20km가 넘는 장거리 구간을 배터리 트램으로만 운행하는 사례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세계 첫 사례로 배터리 방식의 무가선 트램이 대전에서 장거리 운행에 성공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 반대의 경우도 준비하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이 부분이 또 지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램과 관련해서 대전시의 행정의 난맥상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트램은 사실 장점이 많은 교통수단입니다. 대전시가 처음 트램을 대중교통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법도 제도도 없었고 반발도 컸지만 대중교통으로서 트램의 가능성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 국내에 20개가 넘는 지자체가 대전시를 바라보고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논의되고 시도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시행착오가 따를 수는 있지만 대전시가 진행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대전에 꼭 맞는 대중교통 트램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램을 통해서 현재 25%에 불과한 대중교통 분담률도 높아져서 앞으로 대전에서 누구나 대중교통을 타고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트램과 관련해서 다른 상황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013년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되고 무려 8년 만의 일입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집니다. 불가피하게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 자체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에 대한 당정 간 조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촘촘한 조율과 엄격한 법 적용을 기대합니다. 시사인 대세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